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29일입니다. 1월달에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재판들이 좀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수석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 이게 일주일 연기가 됐어요. 연기된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하여튼 이제 두고 봐야죠. 근데 마침 어제 그 공수처 거기에 차장을 영국이라는 변호사를 추천을 했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뭐 기사들에 우병우 수석 변호를 했던 변호사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 변호사를 재판장에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분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실제로 재판에는 나오진 않고 우병우 수석 두 번째 영장 기각되고 할 때 그때 위원석 변호사하고 조금 일을 했던 그런 변호사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잘 몰라요. 하여튼 뭐 그러나 그게 나쁜 일은 아니겠죠. 우병우 수석하고 뭐 인연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건 우리가 좋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기대를 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판사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어요.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그 판사들이 14명인가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건 케이스는 7개로 나눠져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케이스가 제일 먼저 항소심 선고를 받는 건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재판받은 것 중에 4개의 재판이 1심이 끝나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고 한 건이 곧 다음 달에 또 선고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다들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솔직히 판사들 유죄를 때리겠어요. 그리고 말로는 사법농단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럴 만한 내용도 없는 거거든요. 다분히 악의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다 무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이 세 사람의 판사들도 무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들의 표정도 어차피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되는 표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한테 2년을 때렸기 때문에 아마 그거 가지고 악의적으로 자파들이 끌고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조희연 판사하고 영장 전담 판사였다가 그때 정은호 케이스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신광열 부장 판사한테 보고서를 올리고 신광열 부장 판사가 이거를 대법원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한테 올린 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렇게 하는데 웃기죠. 물론 정은호 그 케이스가 당시 2014년 15년 이때쯤에 그 화장품 회사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했던 정은호 이 사람이 그 동남아 다니면서 그 노름을 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걸렸는데 변호사비를 엄청 많이 줬어요. 50억인가 이렇게 주는데 이 변호사가 그거를 또 하여튼 그 감옥에 있는 정은호를 석방을 시키려고 돈을 여기저기에 쓴 것이 문제가 되었고 판사 검사 여러 사람 걸린 거로 저도 기억을 해요. 그때 저도 화장품 회사에 있었으니까 관련된 일이라 좀 관심 있게 본 적은 있었었죠. 하여튼 정은호 씨는 그 전에 우리가 IMF 사태 나오고 나서 색조 브랜드로 미샤가 브랜드샵으로 처음에 떴었죠. 굉장히 저가 브랜드로 해갖고 저가 가격으로 해서 브랜드샵으로 하면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다가 스킨케어 제품으로는 더 페이스샵을 정은호 사장이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을 했고 이것을 2006년도인가 이때쯤에 그때 로렐한테 판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그것을 LG에다 팔았죠. LG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도 좋게 받았는데 지금은 또 LG에서 그 더 페이스샵을 인수를 해서 더 크게 됐죠. 하여튼 그래서 정은호 씨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그 전에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다니면서 좀 노름을 좀 많이 했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업계에 이제 만나는 젊은 친구들이
모르고 있었냐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은 조금 관심을 두고 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사건에 그 변호사 많은 이제 거금의 변호사비를 받은 걸 가지고 변호사가 좀 여기저기 좀 뿌리면서 어떻게 좀 사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커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판사도 항소심에도 1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항소심에서도 네, 뭐 큰 내용은 아니지만은 무죄를 먼저 때리더라고요. 뭐 하면서 먼저 선고를 뭐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취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판사가 처음에 이제 선고 뭐 이렇게 하면서 영장 담당 판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 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게 원인이다. 반성해야 된다. 뭐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성창호가 대통령 특활비하고 공천 개입했다는 재판한 판사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기준으로 삼아 행동 준칙이 없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런 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못한 게 원인이다. 자기네들 이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이 말에 기가 막혀갖고 나와갖고 성창호한테는 막 퍼부어댔죠. 자기네들은 관행으로 무죄를 받으니까 좋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여튼 뭐 오늘 뭐 재판에서 긴장감은 없죠. 당연히 뭐 다 예상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말에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혔고 그 뭐 전체적인 그 뭐 선고의 요지 이것도 뭐 다 뭐 뻔한 얘기라 대단한 건 아니에요. 뭐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니까. 조희연 성창호 당시 영장 전담 판사 부장판사와 공모해 신광열 부장판사와 공모해서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서와 수사 기록을 복사한 뒤 뭐 정리를 해서 법원 행정처 임종원 그 신광열 부장판사가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한테 서류를 줬다는 건데 얘네들은 이제 누설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 이게 혐의였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판사가 뭐 검사들이야 사법부를 향한 여기에 이제 막 변호사비를 가지고 뭐 여기저기 막 뿌리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크게 이제 확대 뭐 법원이나 이렇게 크게 문제가 확대가 되고 뭐 변호사들도 판사들도 막 걸리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이제 검찰들은 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법원 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본다. 법원 행정처의 지시를 이걸 무슨 왜곡하려고 막으려고 뭐 이렇게 지시했다고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보진 않는데 하여튼 뭐 법원 행정처 임종원 차장도 걸려들었고 뭐 다 걸려들었기 때문에 검찰들이 이렇게 악의적인 말을 쓰겠죠. 법원 행정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 네, 이건 굉장히 악의적인 저는 말투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검찰이 혐의를 씌웠는데 법원에서는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정훈의 수사를 저지하려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죠. 뭐 영장 정담 판사들이니까 그동안 사건이 어떻게 됐는데 이거 정리해서 보고해라. 이거 단순한 이건데 보고서 작성해서 위로 올렸어요. 제가 그때도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직원들한테 절대로 지시를 하면 안 된다. 밑에 있는 직원이 뭐 1년이고 2년이고 일을 정리해서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제가 느끼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조희연 성창호는 영장 전담 판사로서 영장 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실무적으로 형사수석 부장 판사인 신광현을 보고한 것으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 당연히 일하면서 상하관계를 업무로 보고한 것이 무슨 공모는 공모예요. 굉장히 악의적인 이런 그죠. 예, 그러면서 또 판사가 신광열 부장판사가 임종원 법원 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부분에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광열의 보고 내용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일부 된지라도 다만 보고 목적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의 내용도 그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되었으며 통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임종원에게 보고됐다. 임종원 차장 역시 해당 목적에 맞게 정보를 사용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사실 이게 진짜 뭐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업무적으로 한 건데 악의적으로 엮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그러면서
판사가 계속 신광일 부장판사와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모두 직무에서 비밀 엄수 의무를 부담했고, 그 다음에 임종원 부장판사가 특정인을 통해 누설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무죄가 됐는데, 뭐 하여튼 저는 성창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김경수 2년 때린 것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도 봐도 제가 이 사람 처음에는 성창호이기 때문에 재판 몇 번 들어갔었죠, 초기에는. 그런데 뭐 너무나 뭐 뻔한 내용이라 뭐 또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더 깊게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뭐 판사의 선고 내용을 봐도 뭐 그전에 1심 때도 제가 보고 했을 때도 다분히 악의적인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뭐 옛날에 있던 판사들 전부 다 이제 한번 손보겠다 이런 의미의 재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뭐 판사가 판사를 유죄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온 건데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재판을 때려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 임성근 부장판사라는 분, 이분 재판에는 제가 들어가진 않고 이분이 선고받을 땐가 언제 한번 뭐 한두 번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선고 땐가 이때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 아마 인터뷰한 것도 좀 있고 한데, 이분이 이상하게 좌파들이 또 이 사람을 탄핵을 하겠다고 또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제가 뭐 지식도 미천하지만은 아니 지금 재판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한 것 중에 세월호 박 대통령 때 세월호 7시간 보도한 그 일본 산케이 기자, 이 사람을 이 사람하고 관련된 명예훼손 재판에서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 재판에서 무죄가 내렸는데 그 일본 그 기자가 무죄가 내렸는데 이 사람 왜 걸고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거 민주당에서 임성근 이동건 판사라고 그러는데 이동건 판사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사법농단 이 재판들하고는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인데, 임성근 이동건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안이 논의됐고, 네, 민주당 인간들이 대다수 찬성한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죠. 이 사람도 뭐 다시 그 부장판사로 남아있는 거 이거 안 하고 아마 곧 사표를 낼 것 같다고 제가 한번 읽은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이거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좀 혼동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한데 무슨 또 탄핵이건 탄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월호 7시간 보도 이거 관련 가지고 며칠 전에 그 세월호 특조위 조사한 거, 뭐 세월호 그 사건 조사한 거 더 이상 뭐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난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세월호 가족들이 머리 깎고 뭐 난리를 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 또 달래주려고 이 짓 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성창호 조의원 네, 신강렬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복도에 나와서 한바탕 좀 했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했는데 법원 직원들이 또 저를 말리고 가방을 쥐어잡고 못 나가게 하고, 하여튼 좀 서럽다는 생각이 들죠. 아무도 없으니까 뭐 이제 우리 쪽이 많으면 저도 힘을 받겠지만은 그렇지도 않고 저 혼자 있고, 뭐 저도 또 그런 상황에서 좀 시끄럽게 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직원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 시끄럽게 왜 하냐, 뭐 마스크를 왜 안 쓰냐 이 지랄로 하고 있죠. 나와갖고 이제 좀 이 세 판사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광렬 부장판사가 먼저 나왔고 성창호 조 의원은 늦게 나왔는데 이것들 뒷구멍으로 나간다 이렇게 좀 걱정을 했죠. 나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좀 하고 있다가 다들 또 막 그렇게 좀 소리가 나고 하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밖으로 먼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신광렬 부장판사가 나오고 하는데 기자들이 들러붙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았었고, 저는 또 핸드폰이 뭐 용량이 다 차가워서 뭐 사실 뭐 카톡 이런 걸 빨리빨리 지우고 해둘 때는 그것도 뭐 많아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꽉 차 있고 하니까 핸드폰이 항상 용량이 모자라죠. 예,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대로 안 찍히고 뭐 잘리고 다 그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네, 그랬는데 성창호한테 소리를 많이 질렀죠. 예, 그랬는데 뭐 다른 폰으로 녹음한
게 있는데 소리는 좀 작지만은 그걸로 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의원한테도 한바탕 했죠. 조 의원이가 허니마을 개발권 사기꾼들이 돌아다니면서 독일에서 온 데이비드 윤이라는 놈이 최순실 이름을 팔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조 의원이 그 사기꾼들 재판에서 선거 때 최순실하고 대통령 이름을 걸면서 사법농단이라면서 이런 문구를 넣어갖고 제가 너무너무 기가 막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오늘 제가 조 의원한테 한바탕 퍼붓죠.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오늘 또 조범동 선고가 있어서 거기를 또 불행하게 갔었죠. 갔더니 기자들이 줄을 엄청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제 벽에 봤더니 참 염동열이도 있어요.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법원 그 선고 법원 일정을 제대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염동열이가 오늘 있는 걸 깜빡했었어요. 이제 갔더니 같은 법정으로 염동열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염동열 거 좀 내용을 듣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뭐 법원 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해요. 뭐 다 찼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차기는 뭘 차요. 법원 직원들이 또 거짓말 했어요. 뭐 염동열 항소심에는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었어요. 1심에서 염동열 건 재판 좀 들어가 봤었고 내용은 알고 있는 건데 뭐 구태여 그걸 제가 뭐 알 필요도 없고 뭐 결과만 알면 되는 거고 뭐 결과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그 기사 뭐 보고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원한 거는 이런 배신자들한테 저주를 퍼부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가는 거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복도에 이제 있었죠. 문 앞에서 길을 대고 들어도 도대체 뭐 마이크를 사용 안 하는 건지 들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복도에 서 있었더니 염동열이가 나왔어요. 뭐 마스크로 입을 가렸는데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저거 1심하고 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따라 나온 변호사가 참 쉽지가 않네요. 뭐 이랬나 뭐 어렵네요. 뭐 이렇게 했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거 똑같이 결코 뭐 좋게 나오진 않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바로 거기다 대고 쏘아 주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엘리베이터 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고 저는 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제 혼자 중얼거렸죠. 박 대통령 타는 시기는 대가야. 예, 이렇게 하고 계단으로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 이것들보다 제가 더 빨리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성창호 건도 있고 해서 저는 그냥 뭐 밖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겠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막 밖으로 먼저 나와서 기다렸었죠. 2층에서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법원 직원들이 나가라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는 법원 직원들하고 눈을 잘 마주치진 않아요. 뭐 제가 그네들하고 뭐 사귈 일도 없고 그런데 그네들은 저를 보고 기억을 하겠죠. 그래서 뭐 또 제가 그 전에 조금 법원 안에서 성창호한테 한마디 퍼부어줬기 때문에 뭐 나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 보고. 그래서 이제 나가고 저도 밖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뭐 염동열 거야 뭐 제가 찍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나왔는데 뭐 염동열 거는 좀 제대로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상이 그걸 좀 찍혔어요. 성창호는 인터뷰도 못하고 신강렬이가 먼저 하고 있고 조 의원이 먼저 조 의원하고 성창호는 뒤에 서 있었고 신강렬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찍으려고 했더니 변호사들이 저를 막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진짜 이 사람들은 변호사들이 있어갖고 잔뜩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데 저는 뭐 저 혼자고 그러면서 야 진짜 박 대통령은 변호사도 없이 아무도 없이 청와대에서 또 재판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법원에서 저 혼자일 때 참 제가 외롭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는데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데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재판 끝나고 제가 을지로로 가는데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염동열 거는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염동열이 뭐라고 하는 걸 찍었는데 염동열 케이스는 뭐 보좌관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을 강원랜드에 취직시켜달라 뭐 그러는데 뭐 점수를 조작해서라도 뭐 취직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들어갔었어요. 뭐 교육생으로 들어갔는데 말이 교육생이지 뭐 인턴이죠. 예. 하여튼 뭐 요즘에는
뭐 이게 2013년도 일인데 뭐 인턴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죠.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몇 년, 뭐 몇 개월 뭐 이렇게 지정된 기간 내에 인턴하고 나면 거의 정규직 되니까 인턴으로 들어가는 것도 뭐 길을 쓰고 들어가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교육생 인턴 선발 과정에서 선발 과정이 종료됐는데도 강원랜드 대표를 만나갖고 또 뭐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넣어달라 그래갖고 명단을 전달을 했는데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명단을 줬는데 요거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그 보좌관을 통해서 점수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해서라도 좀 뽑아달라 해서 뽑힌 사람들 요건으로 재판 받는 건데 이 사람이 1심에서도 1년 징역을 받았어요. 예. 그러는데 예, 오늘도 보니까 똑같이 뭐 항소 기각해갖고 똑같이 1심하고 똑같이 징역 1년을 받았는데 네, 뭐 법정 구속은 안 시킨다고 뭐 진짜 이유라는 게 진짜 웃기죠. 웃기는 게 뭐 도망갈 우려가 없다? 웃기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누구는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재판 받을 때도 감옥에 넣어놓고 이런 인간 같은 게 뭐 도망갈 우려가 없다? 진짜 뭐 개판이죠 뭐. 하여튼 그러면서 또 하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구속은 안 한다. 진짜 웃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보면 다음 달 초에 있던 한 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재판도 이렇게 될까봐 좀 걱정이죠. 물론 뭐 염동열보다 혐의가 너무나 많고 뭐 금액도 크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분위기가 이 지랄이에요. 예.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또 그런 것도 있었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는다. 요거를 바꾸려고 이러고 있죠. 이제 뭐 적폐청산 다 끝났다. 이제 지네들이 들어갈 차례가 되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바꾸겠다고요? 절대 반대죠. 응? 바꾸지 말고 법정 구속을 당연히 시켜야죠. 그거 그대로 놔둬야지. 예. 하여튼 이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재판들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또 다니면서 그런 법원 분위기를 오늘 사실 그 신강렬 조희연 성창호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 타자를 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기자가 6명인데 기사가 나오는 거는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의 기사 뭐 이렇게 연합에서 나온 거 뭐 그런 거 돌리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재판은 오늘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둘 다 두 건 케이스 다 우리의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참 그리고 조범동 네. 뭐 염동열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조범동 재판이 되니까 기자들이 우르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뭐 저는 또 들어갈 수가 없죠. 염동열한테 따라가서 한바탕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나중에 봤더니 조범동 똑같이 1심하고 똑같이 4년을 받았다고 하는데 4년에다가 벌금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조범동 억울하죠. 재판에서 정경심한테 처음 재판할 때는 변호사가 조범동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고 조금 뭐 분노하고 그러더니 정경심을 보호를 해주려다가 정경심을 보호해주려고 이렇게 애썼죠. 그래서 정경심하고 조국하고 관련된 거는 다 빼주고 이 사람이 횡령하고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킨 건만 가지고 4년을 받았어요. 억울하죠. 그거 누가 시켰겠어요. 실제로 조범동이가 저렇게 한 거는 뒤에서 누구겠어요. 그랬는데 결국 조범동이는 정경심을 잘 봐주려고 했다가 지가 엄팡 뒤집어 쓰고 저렇게 받았습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정경심을 빼주고 조국을 빼줬지만은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 다음에 뭐 정경심도 항소심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조국이도 재판받고 있는 거, 네, 그거 서류 위조한 거 노한중하고 정경심하고 같이 서류 위조한 거, 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이제 두고 봐야죠.
판사들한테, 염동들한테 퍼부으신 것은 따로 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